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을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나로호 1단이 러시아에서 제작한 발사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로호가 떠난 우주센터 발사대, 한러 연구진들이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000도가 넘는 로켓 화염에 사방이 그을렸지만 시설물은 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된 발사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에 맞는 발사대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는 나로호 발사체보다도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발사대 구축이 새로 필요합니다. 발사대뿐 아니라 나로과학 위성에서 보듯 한국의 위성 기술은 숫자나 기능 면에서 세계 5, 6위권. 하지만 발사체 기술은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한테는 지금 현재는 한 20-30년은 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시작 자체를 30-40년 후에 시작한 셈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발전해 나가는 양식이 지금까지 비슷했습니다. 나로호 발사에 환호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러시아가 제작한 1단 발사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2018년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 그리고 2020년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2년 정도 앞당긴다는 겁니다. 2016년에서 2017년 75톤급 시험 발사, 2018년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하고 2020년에는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 투자로는 역부족, 당장 엔진과 연소 시험 시설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주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기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로호 성공으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우주 기술에 쏠리고 있습니다. 독자 발사체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나로호보다 더한 감동을 받을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나로호 과학위성이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나로호 발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과학위성을 만들고 위성을 운용하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소형 위성 산업은 물론이고 우주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2년 8월 남미 크루기지에서 발사된 우리별 1호, 1993년 9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위성인 우리별 2호에 이어 1995년 5월 우리별 3호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9년 설립된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가 우리별 시리즈를 시작으로 과학위성 1, 2호, 이번 나로 과학위성 등 모두 6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나로 과학위성이 성공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 개발 분야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 위성산업 연구의 중심축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넘어가면서 한때 우리별 위성 신화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나로과학위성을 계기로 소형위성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만큼 이제 보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이 일하는 작은 조직인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 우리의 젊은이들이 순수 우리 기술로 국산 위성 시대를 열었던 우리별 위성이 인재 양성과 우리나라 위성 산업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경험 있는 인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그 경험 있는 인력을 위성을 직접 개발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결실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는 이번 나로과학위성 발사 성공으로 소형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습니다. 우리별 1호 발사 20년, 우리별에 이은 과학기술위성 시리즈 연구개발, 여기에다 성공적인 위성 운용 등 핵심 우주 기술을 확보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우주 개발을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서울시는 미국 럿거스 대학교 전자정보연구소의 2011년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2003년부터 5회 연속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서비스와 시민 참여 등 총 5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해 총 82.23점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가 2위를 차지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체코 프라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 럿거스 대학교 전자정보연구소는 켄트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와 공동으로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지재권 분쟁정보 교류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교류협의회는 분쟁 위험이 높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분쟁 정보 등을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기업들의 분쟁 대응 애로사항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류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소통시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정부정책 홍보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학계와 정부기관,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새 정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불신과 불안, 불만이라는 소통 부재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팽배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광고홍보학회 유종숙 회장의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소통이 불신과 불만의 벽을 넘어 사회의 활기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일부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영상 제작자에게 요금을 내야 하는 방식의 부분 유료화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튜브가 올해 안에 이 같은 모델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유튜브가 영상 제작자들을 불러 한 달에 $1에서 $5를 받는 유료 채널을 이르면 올해 2분기에 출시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 경영진은 그동안 유료 모델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로 마련한 사이언스 앤 머니 코너입니다. 앞으로 이 사이언스 앤 머니 코너에서는 부동산과 또 증권 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서 과학적인 투자 기법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상담 전문가인 GL개발의 김찬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달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등을 통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왔고 피로감의 해소 차원에서 새 정부는 매우 크고 메모드급의 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8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 폐지입니다. 이것은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1년 유예되고 향후 폐지까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인데 이것은 생애 최초 구입자금 2조 5천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을 축소하는 것인데 공공주택 중 임대율 70%로 늘리고 분양 30%로 축소하여 분양의 대기 수요 심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 감면 연장인데 이것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은 아니지만 취득세 50% 감면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돈 들지 않는 전세 제도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철도 용지나 공공주택 용지의 임대주택을 20만 호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저금리 정책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 상한가 자율화를 상한가를 폐지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육성할 수 있고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화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징 모두 8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도 있고 없어지는 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인데 이것은 그동안 부동산 업계와 일반 부동산 경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이야기였었는데 드디어 이것이 만일에 폐지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고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매도할 시점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꺼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도 함께 한다는 것으로 봐서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취지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이것은 수도권과 인기 지역에서 주택 사업자의 입장과 건설 경기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선한 아이디어로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인데 네. 이것은 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빌려주어 세입자의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는 취지인데 아무래도 채무자가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공유지인 철도 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 등을 건설한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명박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실제 지금까지 역대 정부 출범 첫 해에는 어땠고 또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첫 해에는 어느 역대 정부이건 간에 모두 사실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15대 김대중 정부 때에는 수도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으로 4.7%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16대 노무현 정부 때는 세종시 등 충청권 개발로 인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17대 이명박 정부 때에는 양도세 중과 완화, 개발부담금 폐지 추진 등으로 1% 정도가 또 올랐지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수가 수출과 함께 가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지배력이 정부의 지배력보다 점점 더 커져서 정권의 출범 자체가 부동산을 올리기보다는 효과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를 해야만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첫 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런 추세를 보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 정부 조직이 확정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새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매우 공을 들여서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이 20조 원 정도 그리고 인력이 900여 명 정도로 추진되는 굉장히 큰 메머드급 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의 입지 환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에 부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세종시가 된다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과 연관되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고
주변 부동산 가격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택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 고령화 추세와 함께 독신 가구의 증가 또는 이제는 중대형 주택보다 소형 주택의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추세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이게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요. 네. 먼저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인구의 비율이 1인 가구, 즉 독신 가구의 비율이 15.3%에서 2010년 23.9%로 증가했는데 80년대에 15.3%였고 2010년에는 23.9%라는 것은 38만 3천 명에서 414만 2천 명, 즉 네. 30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엄청 늘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인 이상, 즉 대가족이 1980년대 397만 4천 명에서 2010년 139만 8천 명으로 전체 가구 수의 절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현재 전체 가구 원수에서 10%의 비율도 안 돼 대가족의 해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의 독신 가구의 증가는 점점 높아져서 2015년에는 50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구 수의 변동 원인은 부모 세대와 떨어져서 독립하는 사람들이 총각 노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증가된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소형 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전세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세가 급등했던 이유는 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지금 영등포에 가보시면 간판이라든가 그 매장의 메뉴 그리고 근무하는 식당의 인구 모든 분들이 사실 중국인으로 도배할 정도로 통계청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주택이 앞으로는 소득 수준, 거주 요건, 입주 요건 등에 따라 세분화될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수요에 대하여 각각의 수요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층 이하의 낮은 주택이 모여있는 곳 여러 가지 팁을 좀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화계 소식과 함께 과학적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문화 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알프레드 히치콕에게 아카데미 작품상을 안겨준 영화이자 또 이번에 뮤지컬로 재탄생한 레베카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사이코로 유명한 네.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번에 레베카 뮤지컬로 재탄생했다고 들었어요. 네.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오늘 소개할 뮤지컬 레베카, 이 오스트리아 뮤지컬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처음 초연된 작품인데요. 1938년이죠. 이 데프니 듀 모리에가 쓴 원작 소설 레베카가 이제 원작이지만 이 뮤지컬은 히치콕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던 작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익명의 나레이터 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전 부인을 잃은 막심 드윈터와 이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에 빠진 나는 이 새로운 맨덜리 저택의 안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전 부인 레베카만을 숭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과 또 레베카를 둘러싼 어두운 비밀들 때문에 이 주인공 나는 점차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영화와 달리 뮤지컬에서는 댄버스 부인의 캐릭터를 주연급으로 끌어올려서 이 스릴러적인 긴장감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름만 존재하는 레베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역시 또 댄버스 부인인데요. 이 원작 영화 포스터에서 막심과 나가 그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이 해외 뮤지컬 포스터에서는 댄버스 부인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무대에서 표현하는 그 스릴러적인 장면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 뮤지컬에서도 영화 속의 설정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유명한 무대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는 정승호 무대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이 맨덜리 저택. 입체적인 영상 화면과 더해져서 마치 죽은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데요. 이 장면에 따라서 무대는 저택의 안과 밖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고요. 이 상징적인 소품들을 오브제로 활용을 해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극장 가득 살려냈습니다. 특히 이 막 첫 장면인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를 숭배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레베카의 침실이 180도를 회전하면서 이 보라색 커튼이 아주 휘날리는 장면이 아주 압권으로 나옵니다. 히치콕의 대표작인 사이코나 새와 같은 영화에서도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시작을 이 레베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레베카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해보면 이 히치콕 감독의 영화들이 사실은 이 심리 상태를 굉장히 카메라 워킹으로 많이 드러내고 있어서 정신 분석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 맞춰서 이 영화 그 작품 레베카를 보게 되면요, 이 막심이 레베카가 죽고 난 뒤에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또 레베카에게 아주 집착하는 댄버스 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로 계속 두고 있는 모습 모두 이 오이디푸스 궤적을 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베카 속의 등장 인물들이 하나씩 모두 결핍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막심이 순수한 시골 여성인 여주인공 나를 구제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고 해피 엔딩을 맞게 됩니다. 이 레베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 반대로 대표작인 사이코에서는 이 오이디푸스 궤적을 극복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의 주인공은 자신의 남성성을 잃어버려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광기와 공포를 여성이 이 잔인한 살인 장면 같은 걸로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공연 시간이 3시간 가까이 된다고 하죠. 네, 그 시간 동안 공포와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데에는 또 뮤지컬 레베카의 음악도 상당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치콕 특유의 연출법과는 다른 매력으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서스펜스를 어떨지 공연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